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판사는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2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제철을 비롯한 다른 전범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년 전에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에서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법원이 이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었는데요. 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결정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미쓰비시는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건 2018년 11월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좋은 소식이 사지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나 들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무소속이고. 하지만 미쓰비시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을 2019년 압류했고 미쓰비시의 계속된 반발에도 지난 10일 우리 대법원은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대전지법이 매각 명령을 내린 게 바로 이 상표권 등입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손해배상 청구액 1억 2천만 원과 이자, 지연 손해금 등 1인당 2억 1천만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을 경매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조만간 매각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쓰비시는 법원의 매각 명령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산 현금화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매각 명령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들이 더 강경한 대응을 공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죠.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가 어제 12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밤 10시 25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이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말했던 김 씨는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가 당시에 중재해로 판단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2014년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관계 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사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해당 이사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배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인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산업재해를 언급했습니다.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하지만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판정을 받지는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12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의 대답도 달라졌습니다.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 그 중재해라고 판단을 했어요.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그러면 잠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경찰은 김 씨에 이어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사도 곧 소환해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이사가 이재명 지사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추석 연휴의 여파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니까요. 긴장감 속에 이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어제 월요일 하루 동안의 확진자 수는 2,000명대가 예상이 되는데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음 달부터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세웁니다. 백신은 맞는 대상도 더 늘어나고 접종 간격은 좁히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도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은 이미 백신을 모두 다 맞고 6개월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기본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접종 효과 감소 및 돌파 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과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다음 달 5일부터 예약하고 25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이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90만 명에 대한 부스터샷도 10월부터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급성 백혈병이나 장기이식 환자 같이 면역 형성이 어려운 경우엔 백신을 모두 맞은 뒤 2달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예약하고 11월 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 등 기본 접종으로 충분한 면역 형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접종에는 모두 화이자 백신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도 다시 당겼습니다. 2차 접종 예정일이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인 경우는 5주, 그 이후엔 4주입니다. 백신의 수급 상황 또 접종의 여건에 따라서 접종 일정을 일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존 예약과 같은 요일, 같은 의료기관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오늘부터 문자로 안내할 예정인데 변경된 날짜에 접종이 어려우면 다음 달 1일부터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1차 접종을 받는 사람들은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일이 예약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면역 효과를 위해서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이 부스터샷이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부스터샷을 맞는 장면을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백신 접종에 나서달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미국 내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세 번째로 팔을 걷었습니다. 선진국이 백신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어느새 주사 바늘이 그의 팔을 지나갑니다. We're going to do our part. We've also given a great deal of funding to COVAX, which is the vehicle that does this. So we have plenty of opportunity to make sure we get everyone in the world. 미 보건당국은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의료 종사자, 교사에게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선 화이자 백신 접종자만 부스터샷 대상입니다. If you took Moderna or J&J, they're still considering that data. Don't get the shot yet. Not approved yet.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Now, I know it doesn't look like it, but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백신을 장려하기 위해 농담까지 했지만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은 65%로 주요 7개국 중 꼴찌고 한국에도 추월당했습니다. 올 여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겨울 또 내년까지도 백신과의 씨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12세에서 17세까지 아동 청소년과 임신부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도 시작됩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12세에서 17세까지 아동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부터 살펴보죠.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에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말이죠.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이익보다는 뭐 피해라든지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이터가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19세까지 감염자가 약 4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중증자가 3명 있었고 네.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는 중증자가 1명, 그다음에 사망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19세까지는 사망자가 1명도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한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감염 확산 위험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로 볼 때. 네. 그러는데 다른 연령군이 백신 접종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 연령,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군으로 전파 확산에 대한 위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이미 백신 접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들의 위험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극도로 위험이 낮다는 거죠. 극도로 위험이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 연령대는 필수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백신을. 그러는데 최근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필수 접종이 교차 면역,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면역은 아닌데 교차 면역 형태로 다소 면역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연령은 오히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것보다 아예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이익이 클 수 있다. 그리고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극도로 낮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은 권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원래 8월 말에 정은경 청장이 국회 답변에서 이 연령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할 때 네. 다른 전문가들은 다 동의했지만 저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방송에서 몇 번 핑퐁으로 논쟁을 주고받은 다음에 정부 당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 CDC의 결과를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네. 데이터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 CDC 결과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890만 정도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을 간과하기에는 위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뭐 2차례까지 맞히지 말고 한 차례만 맞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뭐 사전에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맞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총 그룹에서조차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낮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고려는 해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이 낮기 때문에 접종의 이익이 그렇게 크지 네.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미국같이 감염 상황이 굉장히 나쁜 곳은 확실히 이익이 위험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각적으로 부모님들이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화이자 측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임상실험 데이터를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5세에서 11세까지도 같은 논리로 접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임상시험은 끝났습니다. 5에서 11세가. 그러니까 성인 대비 3분의 1 용량을 투입하는 거고 효과가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얘기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연령대는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확진 상황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잘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모르느냐 하면은 임신부 자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이 임신부의 걱정은 본인 자신보다도 태아에 대한 걱정이 더 크거든요. 그러는데 태아가 적어도 태어나서 10살 정도 될 때까지 안전성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모릅니다. 예컨대 독감 백신인 경우에는 저 자신도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독감 백신인 경우에는 이미 접종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임신부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안전하다고 하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백신 접종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에게는 안전할 수 있어도 태아에게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임신부들에게 오히려 마스크를 잘 쓰기를 권유드리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말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점을 임신부들께서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의 지금 말씀이 소수 의견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의견입니까?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다수도 모르는 게 많은 상황에서 임신부에게는 안전하다. 저는 그건 동의한다는 네. 거죠. 그러는데 태아에 대해서 안전한가? 이건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임신부들이 다각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당국도 다음 달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스터샷을 계획하고 있고요.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방역당국이 부스터샷도 어떤 연령이나 어떤 직업군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 FDA가 자문위원회를 열면서 자문위원회가 16대 2로 정부안, 즉 대통령이 전 국민 대비 부스터샷을 하겠다고 하는 걸 부결시켰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미 정부도 제한된 분들에게만 부스터샷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원래 제가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부스터샷을 원래는 하려고 하다가 미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면서 우리나라도 제한된 분들, 그러니까 먼저 접종을 하신 고령층, 그다음에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 또 면역이 잘 안 생기는 분, 기저질환이 있는 분으로 선택적으로 부스터샷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부스터샷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셔야 된다. 하셔야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12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부스터샷도 우리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수 의견이라는 전제를 다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 것 같은데 방역당국에서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석해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